서해바다 위의 섬 강화도. 섬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광활한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펼쳐진 대평야. 하지만 먼 옛날 이곳은 평야가 아니었다. 혹시 이 강화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강화도는 우리나라 5대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이 강화도는 선사시대 유적부터 근세의 유적까지 이 발길 닿는 곳마다 아주 소중한 유적이 있는 우리 역사의 보물섬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보물섬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넓디 넓은 평야입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평야인데 왜 하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강화도가 바로 섬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는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섬과 그 외에 작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가 서 있는 이 성모도는 섬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대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700헥타르, 무려 200만 평이 넘는 대평야입니다. 섬 속에 이런 대평야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원래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진은 성모도를 항공 촬영해 봤다.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송가평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려 200만 평에 달하는 대평야다. 송가평 가장자리에 해안선을 따라 뚝이 길게 띠처럼 이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쌓은 뚝 너머 해안가에 취재진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무너져 내렸지만 남아있는 형태로 보아 해안을 따라 쌓은 뚝이 분명했다. 뚝을 쌓은 방법도 예사롭지 않았다. 뚝의 재료로 쓰기 위해 일부러 돌을 잘게 깬 흔적이 역력했다. 만약 나라에서 이 뚝을 쌓았다면 역사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종 36년 성모도에 뚝을 쌓기 위해 1000명의 인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서울대 지리학과와 함께 성모도 송가평의 토양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만약 조선시대에 뚝을 세워 바다를 막았다면 원래 이곳은 갯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름 10cm의 파이프를 이용한 시추 작업이 시작됐다. 땅 표면은 무척 딱딱한 편이었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자 파이프가 손쉽게 들어갔다. 그만큼 땅이 무르다는 뜻이었다. 실험용 파이프를 지표면에서 지하 5m 지점까지 시추했다. 시추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토양의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파이프를 밀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깊이가 50cm 들어갔더니 거의 6m를 딴다.
취재진은 곧바로 송가평에서 채취한 토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육안으로도 송가평의 토양은 모래나 일반 흙과는 달리 아주 미세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갯벌층이죠. 갯벌은 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알갱이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의해서 그 퇴적이 된 것은 조립이죠. 이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씹어 보면은 그 아삭아삭 소리도 나지 않아요. 거의 미끈미끈해요. 알갱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소가 들어가서 지하 5m 지점까지 토양의 성분이 서로 다른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예. 1.5m 지점까지는 붉은색이었던 흙이 그 밑부터는 청록색이었다. 벼 뿌리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가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산화가 돼서 이 붉은 층이 나타나는 거죠. 붉은색 쪽은.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재진은 대대로 성모도에 살고 있는 청주 한씨 집안을 찾았다. 시저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오신 지가 아마 300년이 넘었어요. 내가 12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1대를 30년 잡고만 360년이 되죠. 그렇게 되죠. 맨 처음에 들어오신 할아버지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였을까요? 청주 한씨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강화도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성모도 천째마을. 천째마을은 성모도에 생긴 첫 번째 간척촌이다. 저기 여기 사람 숨은 곳이 저기 보이죠? 저거? 한상화 할아버지의 조상이 건너온 이후 성모도엔 조금씩 논이 늘어났다고 했다. 갯벌을 메워나갔다는 것이다. 개가 큰 거 있어가지고 쓰는 것 같다. 그 큰 사케라고 짓고 있는데 전부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차츰 점차적으로 막아가지고서 이제 이거 여기가 청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종시대 둑을 쌓기 이전부터 민간인들의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토양 분석 실험이 진행됐다. 토양의 수분을 하루 이상 건조시키고 과산화수소수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송가평 토양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갯벌 흙인 미사질로 나타났다. 저런 지역은 이제 입도가 그 점토와 그리고 세사가 섞여 있는 저런 층은 아주 전형적인 그 뻘층입니다. 간석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런 것은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갯벌 또는 간석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성모도 사람들은 양쪽 해안선을 따라 길게 뚝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갯벌을 메워 오늘날의 대평야 송가평이 이루어졌다. 뚝을 쌓기 이전 송가평은 바다였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조선 후기의 지도입니다. 이 조선 후기의 지도에 보면 송가도, 또 성모도, 또 어유정도 이렇게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과 섬 사이에는 여기 보면 니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의 니는 갯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이곳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럼 이곳을 현재 지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도에는 이 세 개의 섬이 성모도라는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갯벌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메워져서 지금은 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제방을 세워서 이 바다를 메운 결과
두 개의 섬이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200만 평이 넘는 이 대규모의 평야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화도 본섬에 있는 이 수백만 평의 이 평야도 이 성모도의 송가평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메운 땅은 아닐까요? 자, 만약 이 강화도의 대평야들이 이 바다를 메워서 생긴 땅이라면 강화도의 원래 모습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팀은 교동도로 향했다. 강화도의 부속 섬인 이 교동도에 섬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평야가 있다고 한다. 교동도의 대평야 염주평엔 특이한 지역이 있다. 교동면 대룡리, 일명 조개맨들이라 불리는 마을이다. 이름이 조개맨들이에요. 여기가. 조개맨들. 이건 조개맨들의 조개 껍질이 많은 뜰판이다 해서 조개맨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무척 하여간 어딜 가나 조개 껍질이야. 마을 주민의 설명대로 한창 농사를 짓고 있는 논바닥 여기저기에서 조개 껍질이 눈에 띄었다.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조개 껍질. 이렇게 논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교동의 조개 껍질이 과연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알기 위해 취재진은 여수대학교 해양시스템학부에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염산으로 조개 껍질을 완전히 녹여야 한다. 그 다음엔 조개 껍질에 분해된 원소 중에서 탄소만을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보름 동안의 실험 결과 조개 껍질에서 탄소 결정체를 추출했다. 이제 남은 작업은 반감기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다.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연대 측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기서 C14H 해가지고 약 1297 플러스 마이너스 103년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강화도 골패각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1200년 전의 조개 껍질. 이것은 조개 껍질이 발견된 교동 평야가 적어도 1200년 전엔 바다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화도에서 바다를 메운 곳이 얼마나 될까? 조선 후기 강화도 지도에는 해안선 곳곳에서 둑을 쌓아 바다를 막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릉원이다. 가릉원이 있는 강화군 화도면엔 이곳이 간척지임을 알려주는 지명이 있다. 이 고장이 여기가 송강포구예요. 개성 상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침을 실어나르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 제방을 막음으로써 그 막은골이라고 그렇게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본래 섬입니다. 그러나 제방이 조선시대의 포구였던 이곳은 가릉원이 세워지면서 대평야로 그 모습이 변했다. 그로부터 마을 이름도 송강포구에서 막은골이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가릉원의 맞은편엔 선두포 뚝이 있다. 취재진은 선두포 뚝으로 향했다. 끝없이 이어진 넓은 평야의 끄트머리에서 선두포 마을을 만났다. 이거 다 바다인데 저 덕포라는 데는 떡해 먹는 데고 손두포라는 잠자가는 데예요. 배가 들어와서 잠자고 나간대.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리 뚫는 거예요. 현재 선두포 뚝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뚝 앞은 갯벌이었다고 한다.
넘어서 여기서 그냥 개찌렁이 잡고 다 했죠. 바다는 이 넘어가 이제 바로 그냥 바다고요. 물이 아주 바로 여기 그 뚜기까지 그냥 찼더랬죠. 근데 이제 여기를 막으면서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조선시대의 지리지 중경지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가릉원과 선두포 뚝을 쌓기 이전 만이산 일대가 바닷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지도에도 만이산 일대와 강화도 사이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수로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가릉원과 선두포 뚝을 세우면서 만이산 일대와 강화도 사이에는 대평야가 만들어지고 결국 두 개의 섬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강화도에 건설된 뚝은 모두 120개. 뚝이 건설되기 전 강화도의 모습을 알기 위해 취재진은 강화도 평야의 고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우선 뚝 위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갯벌까지의 높이는 3.80m. 이번엔 뚝에서 1.5km 떨어진 지점의 논바닥 높이를 측정해 봤다. 역시 뚝 위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논바닥까지의 높이는 2.4m. 측정 결과 1.5km 떨어진 논바닥과 갯벌의 높이 차는 1.4m에 불과했다. 그런데 강화도 조수관만의 차는 최고 10여 미터. 만조시 해수면보다 낮은 평야는 간척짐을 알 수 있다. 이런 그 해안가의 낮은 그 농지들은 간척 농지의 가장 그 전형적인 지형의 특성인데 그 고도가 해안 바깥 그 바다 쪽의 갯벌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해안의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간척 농지에서 볼 수 있는 그 지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강화도에서는 이렇게 그 해안의 그 간척 농지가 전체 강화도 면적의 약 한 3분의 1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개의 뚝을 쌓기 이전 강화도는 현재 면적의 3분의 1이 바다였던 것이다. 자, 이것은 현재 강화도를 위성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강화도에 쌓은 제방이 120개라고 하는데 이 제방을 쌓은 위치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농경지를 지도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을 쌓기 전에 강화도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강화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변화가 자연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뚝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비석입니다. 선두포 축원 시말, 선두원이란 뚝 건설을 기념해서 세운 비입니다. 자, 이 비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일은 강희 46년, 그러니까 조선조 숙종 때인 1707년 5월, 착공일은 1706년 9월. 그리고 이 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동원된 인원이 일일 부역,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말하자면 11만 명. 또 이들의 식량으로는 쌀 2,000석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뚝을 건설하기 위해서 9개월에 걸쳐서 11만 명이 동원됐다. 한마디로 대규모 공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이 뚝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강화군 길상면엔
먼 옛날부터 이 지역에 세워진 각종 비석들이 모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두포 축원 시말비. 조선시대 대역사였던 이 공사를 총지휘한 사람은 당시 강화 유수 민진원이었다. 강화 산성의 보수 공사를 완성시킨 이도 민진원이다. 숙종대에 강화 유수를 지낸 민진원은 영조시대인 정승까지 오르는데 그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엔 민진원의 글을 모은 문집이 소장돼 있다. 민문충공 주의. 이 문집 속에 선두포 뚝공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다. 숙종 32년, 민진원은 왕에게 뚝공사를 시작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책에는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그다음에 공사 진척 상황 그리고 공사 준공 시까지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실제적인 공사 내용들을 갖다 소상하게 기록해서 주황부서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다남 선생의 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남주의에다가 전부 집대성 해놨습니다. 따라서 선두포 공사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힘든 난공사였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선두포 뚝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뚝을 쌓을 당시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대 1.5 정도의 비탈 기울기로 경사면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은 급합니다. 최근까지 보수 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진 터라 조선시대의 뚝 쌓는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뚝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뚝의 재료 중 우선 눈에 띄인 것은 뚝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갯벌 흙이었다. 간석재 저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 가는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모래와 그 점토가 섞여 있는 걸 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것들은 아주 그 이상적인 벽돌 흙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벽돌 같은 바로 보면 바로 저런 형태의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구우면 아주 좋은 벽돌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런 흙 같은 경우에는 말라 있을 때는 오히려 돌보다 더 단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염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도 뚝의 재료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것은 흙이 잘 뭉치도록 해준다. 조선시대의 뚝은 우선 내부에 갯벌 흙을 차곡차곡 다져서 쌓았다. 갯벌 흙 속엔 염생식물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내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위에 견관 돌담을 둘렀다. 선두포 뚝의 높이는 최고 15m. 이 거대한 뚝을 쌓기 위해 치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뚝을 쌓기 전 수심을 측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밧줄에 돌을 매달아 수심을 측정한 결과 그 깊이가 2파에서 6, 7파에 이르렀다. 1파가 1m 50cm라고 할 때 깊은 곳은 10m를 넘는다. 수심뿐 아니라 물살의 세기도 파악했는데 수세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다고 기록돼 있다. 제일 수심이 깊은 데는 10m가 넘었습니다. 14m 이렇게 수심이 되는 이제 갯골을 갖다가 미우는 공사. 하지만 이제 물론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m 정도 물이 빠진다 그러더라도 4, 5m의 수심을 유지합니다. 그 공사를 갖다가 하자면은 그냥 그 주먹구식인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 전에 이미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에는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조유속도 측정을 했고 또 제방이 갈 노선을 따른 지질 조사도 했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진원의 기록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발패 야장 조작 기계. 뚝공사의 기술자를 동원 기계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갯벌 위에 뚝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연 무거운 돌은 어떻게 운반했을까? 민진원의 기록엔 당시 돌을 운반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갯벌이라 돌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반드시 판자를 깐 후에야 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임원 경제지인 조선시대에 뚝을 쌓는 다양한 공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공법 중엔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견춘, 돌을 쌓는 석둔, 그리고 보구는 돌을 넣은 망태기를 쌓는 방법을 말한다. 취재진은 뚝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간척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에 사용된 보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그마한 돌을 갖다 놓으면 파도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안정되고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쌀이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을 새끼로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철사로 만든 돌망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뚝의 기초를 쌓는 데 사용하는 돌망태. 조선시대의 기술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뚝을 쌓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바닷물로부터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목민심서엔 뚝을 쌓는 방법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조수가 들어오는 입구에 한대를 쌓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한대란 무엇일까? 정약용은 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대는 삼각대인데 그 일각으로 직접 조수의 충돌을 받는다. 조수가 다른 모서리에 부딪히면 그 힘은 좌우로 나뉘어 두 날개처럼 가로로 달린다. 그리고 이 한대의 기초에는 2,000근, 즉 900kg이 넘는 큰 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약용은 한대를 세우는 데에 거중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약용이 고안한 이 거중기는 여러 개의 지렛대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도록 한 오늘날의 기중기와 같은 장치다. 실제로 이 거중기는 수원성을 쌓는 데에 큰 힘을 발휘했다. 정약용의 기록을 토대로 한대를 복원해보자. 조수의
유세가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짐으로써 그 한대 뒤쪽에 강한 그러한 풍랑에 의한 유속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대 주변에는 유속이 감쇄가 되어 가지고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대 주변에 깊은 영이 일부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을 갖다가 분산시킴으로써 제방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힘, 파력을 갖다가 줄이도록 이렇게 한 공법으로. 조선시대의 뚜기는 한대뿐 아니라 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이 있었다. 강화도 송가평 뚝에 남아있는 이 돌담이 그것이다. 마치 뚝에 난 뿔처럼 직각으로 쌓은 이 돌담을 현대에는 그로인이라 부른다. 그로인을 세우면 파도에 뚝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인 안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뚝이 더욱 안전해지는 것이다. 전방에서 진행하는 파도를 갖다가 직접 제방에서 받으면은 헐긴 제방의 경우에는 그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전면을 갖다가 돌로서 쌓아서 파랑을 갖다가 막는다 하는 그러한 그로인을 우리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그로인 배면에 일반적으로 유속이 감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모래들이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적이 됨으로써 더욱더 제방의 보호를 갖다가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다 줍니다. 강화도에 건설된 이 선두포 뚝은 길이가 460m, 높이가 15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뚝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만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저 앞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삼각형의 구조물이 바로 한대입니다. 자, 당시 이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이 파도로부터 이 제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한대입니다. 이 한대를 제방 앞에 쌓음으로 이 파도의 힘을 반으로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방을 다 쌓은 후에는 이 제방 앞에 이 돌을 또 일렬로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런 공법을 그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이 파도로부터 이 제방의 흙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런 공법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뚝의 단면도입니다. 이 뚝의 내부를 보면 흙이 차곡차곡 다져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갯벌에 흙을 쌓고 그것이 마른 후에 또 쌓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갯벌의 흙이 마르면 벽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방의 흙이 파도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빙 둘러서 또 돌을 쌓았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 수준 높은 이 토목 기술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도에 이 뚝을 다 쌓은 후에는 이 뚝의 안쪽은 농경지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 강화도의 경지 면적은 4분의 3이 논입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제방이 쌓여지기 전에 이곳은 분명 갯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땅이었을 텐데, 자,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이 벼가 자랄 수 있었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것은 이 뚝의 수문입니다. 이 선두포 뚝에는 동쪽과 서쪽 두 군데에 이렇게 커다란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수문에 있습니다. 선두포 뚝에 이의 수문이 남아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보았다. 현재 수로의 한쪽 벽면에 남아있는 이 수문은 일제시대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수문 옆에 조선시대 수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실마리를 찾은 곳은 우리나라 인공 저수지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벽골지였다. 두 개의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장생거는 벽골제의 두 번째 수문이다.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돌기둥 사이에 굵은 나무 판자가 끼워져 있는 점이었다. 두 개의 돌기둥 사이에 이렇게 판자를 끼우고 판자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갯벌 위에서는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두폭뚝의 수문은 여러 개의 돌을 쌓아 기둥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 장 겹쳐 놓은 걸까요? 그렇죠. 겹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되겠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수문에 문설주를 만든다 하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죠. 대충 이 석축의 높이를 봤을 때 갯벌에 수문을 세우는 데에는 무엇보다 튼튼한 지반이 필수적이었다.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수문을 세울 자리로 안반층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민진원의 기록대로 수문의 흔적 밑에는 거대한 안반층이 있었다. 안반이 없을 때 같으면 거의 뭐 돌 수문이라 하는 건 생각을 못 하겠죠. 돌의 무게가 도저히 그게 연암 또 혹은 그 연약 집안에서는 지탱이 안 되니까.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수문의 크기는 가로 4.5m, 세로 6m. 이제 수문의 원래 형태를 복원해 보자. 먼저 양옆에 홈이 파인 돌을 6m 길이로 쌓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의 역할을 하는 판자를 끼워 넣는다. 수문을 내려서 바닷물을 막고 배수를 할 때는 이렇게 수문을 올렸을 것이다. 갯벌에 뚝과 수문을 쌓음으로써 만들어진 농경지는 강화도 면적의 3분의 1, 그중 논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간척지에서 이렇게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해답은 바로 그 토양에 있었다. 간척지에는 특별히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침전된 여러 가지 축적된 무기 양분이 많습니다. 벼 자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칼륨이라든가 석회라든가 고토, 즉 마그네슘 함량이 적정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벼가 자라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뚝을 쌓은 후에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94년 방조제가 건설된 영산강 유역. 이듬해부터 농사를 시작한 이곳에서는 모내기 대신 벽실을 직접 뿌리는 담수 직파를 하고 있다. 기계 자체로 이제 심다 보니까 뿌리가 약간 깊게 들어가거든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염해 성분을 목아서 받죠. 그래서 조금 더 버덕긴 편이고, 이 담수 직파는 씨를 이 노타리 작업한 상태에서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바로 이렇게 땅 표면 위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원활하게 풀리는 거고, 성장이. 땅 위에 직접 씨를 뿌리면 벼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간척지에는 여전히 소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그 이제 간척지를 개달하다 보니까 그 염해로 인해서 한 2, 3년간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계속 이제 양수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걸러대기 실시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짓고, 지금도 이제 가뭄 탓에 염해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3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갯벌을 농경지로 바꾼 방법도 이와 같았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물을 대줌으로써 염분을 갖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 땅 속에 있는 염분을 낮추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척지가 농지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확보돼서 우리가 희석을 통해서 값싸게 우리가 그 염분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선결 요건이다, 필요 요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척이 시작된 강화도에서는 갯벌의 소금기를 씻기 위해 다양한 수리 시설을 개발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수로다. 바닷물이 지나는 갯골을 막아 이렇게 하천으로 이용했다. 교동면 지성리에는 논 한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다. 물광이라 불리는 이 웅덩이는 소규모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한 일종의 개인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0평 가진 사람은 이제 뭐 1,500평이고 뭐 이제 이렇게 파고, 또 적은 사람 적게 파서 여기다 이제 담수했다가 이제 그 이듬해 이제 뭐 모짜리부터 이제 모내는 거, 뭐 이제 여기서 그 이용을 다 해요. 하천이 적은 강화도는 조선시대만 해도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 가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예 논을 저수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논보라고 하는데 겨울철 논에 물을 담아두었다가 이듬해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강화도 농민들은 당시의 양수기인 용두레를 이용해 쉼없이 간척지의 소금기를 씻어냈다. 강화도의 풍요로운 벼농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민진원의 선두포 뚝에 관한 공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사 인력으로는 이 본부의 군병과 모군, 연군이 동원됐고 그 숫자로는 일일 부역 11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연군은 임금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뚝을 쌓는 일에 강화도의 수비를 맡은 군사력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까지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진원은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 개간된 땅을 두고
백성들 간에 토지 분쟁이 있을 것이니 미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강화부 선두포 신언절목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 간척지에 대한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양반이나 이 상민을 막론하고 근실하게 영농할 자를 뽑아서 경작해 하라. 그리고 재원 내에 신개간지는 3년 동안 세금을 걷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간척이나 현대 간척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제방을 쌓고 이 갯벌을 개간하는 일이 국가의 중대 사업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이 제방을 쌓는 일이 비단 국가의 독점 사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 적극적으로 제방 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방송통신대 송찬섭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요입니다. 농민들을 필요해서 양반, 관료, 지주, 상인 모든 층에서 당시 토지를 굉장히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기존의 토지는 이제 소유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간척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먼저 내가 개간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입안을 받고 그 땅을 절수를 받으면 자기가 개간함에 따라서 그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민진원은 이 토지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 재헌절목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120개가 넘는 제방이 강화도에 몰려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 강화도 북산 중턱에서 오래된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 결과 이곳은 700여 년 전 고려의 왕궁터로 밝혀졌다. 개성의 궁궐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강화의 고려 궁궐. 강화는 39년간 고려의 임시 수도였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 이후 고려 왕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 대한 장기항전에 들어갔다. 수도 개경과 가까울 뿐 아니라 험난한 해협이 가로지르고 있는 강화도는 해전에 약한 몽골의 기마병을 막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강화 천도할 때 개성 인구가 10만 호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10만 호를 10만 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한 10만 호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강화천도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일시에 이 강화섬에 유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적어도 20만 정도는 유입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대단히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가 일단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생각이고요. 고려 왕실과 함께 건너온 당대의 문장가 이규보는 이곳 강화에서 상을 마쳤다. 당시 이규보가 남긴 글은 새로운 수도에서 부딪혀야 했던 생활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는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없이 녹봉만을 의지해오다가 녹봉마저 뜸하여 끼니를 거르기 일쑤며 늙은 몸이 쓸모가 없어져 탄마저 구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도에서 새로운 그 경작지를 갖다 개발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이 간척을 통해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강화도에 있으면서 이 강화도 지형이 크게 바뀔 정도로 많은 관측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사 저료는 당시 정부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포와 와포에 뚝을 쌓아 좌둔전을 만들고 이포와 초포에 뚝을 쌓아 우둔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취재팀은 고려시대에 쌓은 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강화군 부른면 우둔전 바깥 해안 쪽에서 취재팀이 발견한 것은 해안을 따라 서 있는 성벽이었다. 벽돌은 쌓은 이제 이 뚝인데 그 중간에 이제 자꾸 이제 비가 오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고려시대 이게 이제 흘러내리고 이곳에 외성을 쌓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이제 하지만 그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조선시대의 성벽만이 쓰러질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려시대 해안가에 쌓은 이 위성은 단순히 방어벽만은 아니었다. 기록에 보면은 내성, 중성, 외성 해가지고 3중으로 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외성이 바닷가로 연안을 따라서 쌓은 성이 외성입니다만은 원래 그 강화도의 그 지형이 해안 굴곡이 아주 심한 그 지형인데 외성을 쌓게 되면은 자연히 이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래서 자연히 그 이 외성을 구축하는 것은 이 방어 시설, 방어 설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 외성 구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간척이 부수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도 강화도는 국방의 요새이자 왕의 피난처로서 주목받는다. 효종 이후 조선 왕조는 강화도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요충지에 진과 보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덕진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룡돈대가 있다. 돈대는 감시초소인 망루와 포대의 기능을 결합한 당시로선 신개념의 군사시설이다. 강희 18년 4월 계룡돈대는 강화도의 돈대 중에서 유일하게 축성연대를 알 수 있는 비문이 남아있는데 숙종 5년인 1679년 경상도 군유어영 군사가 이 돈대를 세웠다. 강화도에 돈대가 세워진 것은 조선 숙종대. 그 숫자는 무려 49개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강화도를 하나의 군사 요새지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돈대가 있는 곳엔 반드시 뚝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제 산 양쪽 그 산록에 돈대가 2개가 있었는데 이 돈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20리가 소요되는 길을 갖다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방적인 그러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 선두포를 갖다가 건설함으로써 400m로 거리를 갖다가 단축시켰습니다. 간척지의 뚝은 돈대를 연결하는 군사 도로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20개의 뚝이 세워진 후 당시의 강화도를 이종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이 강화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흔히 인후지지,
사람의 목구멍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수도로 들어가는 관문, 해상교통의 요지, 또 섬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늘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 강화도를 최고의 보장처라고 했습니다. 이 보장처란 전란 시에 임금과 조정이 난을 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정묘호란 시에 인조 임금이 40일간이나 이 강화도에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강화도에 수많은 제방이 세워진 것도 이런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강화도는 고려 때 임시 수도가 되면서 식량난을 해결할 필요가 생겼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군사 요새화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강화도에 제방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강화도를 오늘날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120개의 제방입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제방 하나가 조선시대 과학적인 토목기술은 물론이고 그 시대 상황까지 보여주는 우리 역사의 소중한 거울인 것입니다.